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이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된 가운데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개량 백신은 개발의 토대가 된 변이 바이러스의 종류와 제조사에 따라 모두 3가지인데 개인이 선호하는 백신을 골라 맞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6년 만에 사건 처리가 이루어진 건데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에 나선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기업이 낸 소송과 관련해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원전 기술은 2009년 이후 우리가 자립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미국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 기반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위한 해군과 육군의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음속의 5배인 시속 6,200km의 극초음속 환경에서 발생하는 고열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의 밤하늘에 여러 개의 금빛 줄이 떠 있는 빛기둥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빛기둥은 어선의 밝은 집어등 빛이 5, 6km 높이의 구름에 반사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현재 60세 이상 등 건강 취약계층에 우선 시행 중인 이가 백신 접종 대상을 일반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오미크론 합의 변이 BA.5 맞춤형 화이자 이가 백신은 27일부터 예약해 다음 달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BA.1에 대응해 만든 모더나의 개량 백신은 27일부터 당일 접종도 가능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가 개량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존 백신을 활용한 3, 4차 접종보다 이가 개량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는 3가지 개량 백신이 사용됩니다. 개발의 토대가 된 변이 바이러스와 제조사가 달라서 각자 선호하는 백신을 골라 맞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겨울철 접종에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2가지의 모두 효과 있는 이가 백신이 사용됩니다. 어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서 만들었는지와 제조사에 따라 초기 바이러스와 BA.1을 기반으로 만든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BA.4와 5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화이자 백신 등 3가지입니다. 최근 개발된 화이자의 BA.4.5 대응 백신이 지금 유행 우세종인 BA.5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BA.5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2.6배 높았습니다. 임상시험까지 거친 BA.1 대응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1.56배 더 효과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떤 이가 백신이든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A.4.5가 현 유행균제에 조금 더 특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두 백신 간 효과의 직접적인 비교에 대한 자료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접종 가능한 백신을 적기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과 유럽은 우리와 같이 BA.1 백신을 함께 활용하지만 미국은 BA.4.5 백신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BA.4.5 백신이 더 선호될 수 있는데 인터넷과 모바일에 능숙한 젊은 층이 예약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BA.5 이가 백신을 맞아야겠다. 그리고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젊은 층이 발빠르게 BA.5 이가 백신을 맞아버리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만성질환자, 의료진에 우선적으로 BA.5 이가 백신을 이에 대해 정부는 BA.4.5 백신의 준비 물량이 충분해서 쏠림 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접종하면 중증 예방은 물론 감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3차 접종 이후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거나 가족 중에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규정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간호사 1,016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58.9%가 관련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67.1%에 해당하는 682명이 환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고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직 의사가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인권위는 토론회 등을 통해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간호사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간호사의 노동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걸렸던 빗장이 풀리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몇 년째 텅 비었던 관광지 거리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여행객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평일 낮 광화문. 저마다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라 입은 외국인들이 활짝 웃으며 돌담길을 걷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예전부터 꼭 서울에 와보고 싶었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조인 여행 왔어요. 한복 입어보고 재미있어요. Korea has a lot of the traditional the value. I think it's like some kind of kings and like a Sejong king. It's really famous in the world. 전통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도 늘었습니다. 간장게장을 앞에 두고 인증사진을 찍거나 빈대떡을 먹고 감탄하며 한국의 깊은 맛을 한껏 즐깁니다. It's my first time trying the pancake and it's really good. And I think we will try other things around. 이제 다시 서울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For me, Korea is very safety place. I don't afraid when I go alone somewhere.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31만 명입니다. 이 중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아온 사람만 15만 9천여 명인데 1년 전에 비하면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입국할 때 반드시 받아야 했던 PCR 검사까지 폐지되며 한국은 다시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기대가 큰 건 암흑의 시기를 지나야 했던 상인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아주 무척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도 활성화되고 어떤 그 활력이 조금 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코로나가 퍼지기 전인 3년 전 여름 때와 비교하면 아직 관광객은 고작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 중국인 관광객이 빠지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명동 상권도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절반 가까운 상점이 비어 있습니다. 늘었는데 공산품은 잘 안 되고 그나마 이렇게 먹는 장사가 조금 돼. 완전한 회복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을 찾기 힘들었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대목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모습은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뇌졸중으로 저하된 신체 기능은 발병 후 최장 18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현희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뇌졸중이 처음 발병한 국내 환자 4,443명을 대상으로 발병 5년까지 기능 수준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 기능과 이동 기능, 일상 동작 수행 기능은 발병 후 18개월까지,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은 12개월까지, 삼킴 기능은 6개월까지 유의미하게 개선된 뒤 이후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으로 뇌가 손상돼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예상보다 빨리 올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고 있고 중증 화율도 지난주보다 소폭 올랐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 접종 대상자를 일반 성인으로 확대하고 종류 또한 3개로 늘렸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종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가 이제는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7차 재유행이 예상보다 빨리 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 유행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의 자료들을 보면은 한 달 전쯤에 예측과는 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 변화를 일으킨 주요한 이유는 역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재유행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환자가 늘어나는 그 부분이 일주 정도 후에 발생을 하면 확실히 전체적인 감염자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현재는 아직 그 부분이 불분명하고 네. 일각에서는 워낙 요새 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네.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진 그 과정에 들어가는 감염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게 아니냐라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주 내지 2주 정도 경과를 좀 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유행 예측 자료를 보면은 11월 달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식의 예측 자료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아주 경과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저 교수님, 그렇다면 만약에 7차 재유행이 일어난다면 이제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이 부분도 예측이 좀 쉽지는 않은데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에 어떤 것이 유행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그 하위 변이가 새롭게 유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던 BA5의 유행, 그러니까 최대 확진자가 18만 명 정도 나왔고 네. 실제 감염자는 30만에서 35만 정도가 정점이었던 그 유행, 그 이상을 뛰어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는 이 재개된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BA5에 의한 감염자들의 면역력이 충분히 전체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식의 새로운 변이 유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그 유행의 그 폭이나 네. 또는 그 기간 또 이 정점 시의 그 일일 확진 환자 숫자 이런 것들이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이 코로나19 관련 통계 발표 방식을 좀 간소화하기로 했죠. 어쨌든 하위 변이가 좀 등장하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매일 그 확진자 수를 그 보고하고 또 보도 자료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질병관리청에는 상당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전체적인 유행을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전문가들이 한 달 반, 2달 전부터 주간 단위의 자료를 공개를 해서 조금 더 유행의 그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렇게 그 발표의 방법이나 횟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간소화할 때가 됐다라는 이제 말씀이시군요. 자, 그 조금 전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BQ.1이라는 변이가 지금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7차 재유행을 주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BQ.1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전체적인 유행을 가져왔던 BA5에 비해서 한 9군데 정도의 유전자 변이가 더 확인된 그런 새로운 그 하위 변이이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주 그 미국 그 감염학회에 그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전체 미국 확진자의 1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시작한 걸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워낙 그 이 유행 속도가 확산 속도가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주에서 6주 이후에는 전체 미국 감염자들 중에 대부분을 이 BQ.1이 이제 차지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BQ.1 그리고 BF.7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위 변이들이 동시에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그 유행 추이를 보면 이 BQ.1이 BA.5를 대체한 새로운 유행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후각에서 또 이제 후각 상실에서 콧물이나 재채기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분석이 뭐 주요 변이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특이한 증상 중에 하나가 미각 상실이나 후각 상실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라는 점이었는데 최근의 유행 양상을 보면은 이런 후각이나 미각 상실을 호소하는 환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하위 변이로 진화하면서 치명률도 서서히 낮아지는 것과 함께 이런 주요 증상도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소아 청소년 사이에서 호흡기 질환이 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질환들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최근 4주 전쯤부터 그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어린이들을 이 돌보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어른들이 같이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실제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메타뉴모 바이러스의 유행이 앞으로도 한 4주 이상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아마 RSV라는 새로운 기존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유행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이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루엔자 네. 독감도 계속해서 같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코로나19의 유행이 빠르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의 그 총량, 예. 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2개 이상 교차 감염된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 교차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네. 않습니다. 굉장히 좀 드문 경우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2가지 이상의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이 역시 호흡기 증상, 뭐 기침이나 가래 네. 콧물,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훨씬 더 심하게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하기도 감염, 그러니까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엔 백신 접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그 개량 백신 접종 대상자를 성인 전체로 확대를 했는데 일단 그 전에 먼저 접종을 받았던 건강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그 수치를 보면 이제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그만큼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고위험군이라고 알려진 이런 그 코로나19의 그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 대상을 넓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고위험군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 백신 접종의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네. 이 고위험군들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 앞장서서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적극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또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고 같이 이어져야지만 네. 이 1, 2월 달, 12월, 1, 2월 달에 인플루엔자의 그 정점 그리고 코로나19의 정점이 겹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정부 당국에서도 좀 영향력이 있는 이런 고위험군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 최근에 말하는 인플루언서나 정치인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접종을 좀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7차 재유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이 간절한 상황인데요. 개량 백신 종류도 3가지로 늘어났죠. 이게 어떤 게 맞는 게 좋은지 정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개량 백신 3종, 이게 초반 백신과 뭐가 다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기존에 우리가 여태 맞아왔던 백신들은 그 우한에서 유행했던 아주 초기의 그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온 그 개량 백신들은 모더나의 경우에는 이 이가 백신이 우한에서의 이 최초 바이러스와 BA.1에 해당하는 바이러스 2가지를 바탕으로 제작이 됐고 네. 파이자에서 나온 백신의 경우에는 BA.1 그리고 또 한 가지 BA.4, 5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그런 백신 종류가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라고 할 만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모아지진 않은 상황이라서 네. 명백하게 어떤 백신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가능한 빨리 접종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백신을 고를 때 특별히 고려할 점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빨리 맞을 수 있는 걸 맞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BA.4, 5가 가장 최근에 유행한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니까 네. BA.4, 5를 바탕으로 제작한 백신이 조금 더 앞으로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의 변이에 조금 더 가까울 가능성이 있어서 네. 고위험군들은 가능하면 그런 BA.4, 5를 바탕으로 한 개량 백신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선택을 그렇게 잘 해서 공급이 무리가 안 생기게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아직은 좀 미지수라서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든 지금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비슷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접종 시기에 맞춰서 잘 맞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종류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 밤하늘에서 관찰됐던 수십 개의 빛기둥들은 어선의 집어등 빛이 구름에 반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6일 저녁 6시 반쯤부터 제주 곳곳에서 하늘에 빛기둥이 떠 있다며 소방과 기상청 등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고 실제로 상공에는 여러 개의 금빛 줄 같은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서 어선의 밝은 집어등 빛이 5에서 6km 높이의 상층운에 반사돼 빛기둥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빛기둥 현상은 지난 2월과 9월에도 제주에서 관측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새로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위한 해군과 육군의 로켓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의 월롭스 비행시설에서 극초음속 환경에서 발생하는 고열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을 평가하기 위한 로켓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활강체는 공기를 강제로 압축하여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존 공기 흡입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극초음속 활강체는 성층권에서 발사되며 음속의 5배 이상인 시속 6,200km의 속도로 비행하며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요격 기술로는 방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를 결국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처리에 6년이나 걸렸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신고가 접수됩니다.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사 SK케미칼과 판매사 애경산업이 각종 광고와 기사를 통해 마치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낸 기사 3건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며 심리적인 안정감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났다고 결정합니다.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김창근 SK케미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두 회사에 과징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6년 만에야 사건 처리를 마친 건데 그동안 정부에 신고돼 피해가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만 1,000명을 넘겼습니다.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어떤 심사관 개인의 판단이라든지 그런 걸 넘어서서 저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6년 동안 사건이 묻히며 처벌 시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SK와 애경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시효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조금 이렇게 신속하게 했던 부분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처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를 했고요.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신고가 지난 2011년부터 3건이나 있었지만 모두 문제가 없다고 무시했던 공정위. 위헌 결정 이후 허둥지둥 사건을 처리하며 스스로 의혹을 만든 꼴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명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등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거점에 가져가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서울 서초구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보상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인천시와 대전대덕구, 경기고양시 등 8개 지자체, 그리고 SK지오센트릭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재활용 폐기물을 주민센터와 대형마트 주차장 등 수거 거점에 가져가면 투명 페트병은 500ml 기준으로 개당 10원, 책은 킬로그램당 100원, 알루미늄 캔은 킬로그램당 600원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킬로그램당 100원의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더 받게 됩니다.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 수출을 추진 중인 한수원에 대해 미국 업체가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 업체가 주장하는 핵심 기술은 이미 독자 기술을 개발했고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수출 경쟁 활동을 멈춰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폴란드 원전 수출길이 막히는 게 아닌지 묻는 질문에 신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아마 한수원이나 이쪽에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차관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은 이미 2009년 이후 우리가 독자 기술로 자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기술이 과거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자립화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좀 달라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설사 미국 측 주장이 맞다고 해도 사후에 수출 내용을 보고하면 될 일이지 사전 허가를 받을 일은 아니라며 수출길이 막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부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IAEA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안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부 1차관은 IAEA 회의에서 핵 비확산을 강조한 것이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한 입장이라며 특별히 의미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재용 회장 승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이 회장은 더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0.3% 올랐습니다. 수입이 늘어 성장을 끌어내렸지만 민간 소비가 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도 증가하면서 역성장을 막았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민간 소비가 늘고 설비 투자도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를 기록했습니다. 애초 0.1%가량 성장했을 것이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민간 소비가 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1.9%, 설비 투자가 5.0% 각각 성장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쪽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투자가 지난 1분기, 2분기에 좀 크게 집행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하고 소비 쪽에서 생각보다 좀 성장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준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반면 교역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운송장비, 서비스 수출 호조로 1.0% 늘어 2분기에 3.1%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원유, 기계, 장비 중심의 수입 증가율은 5.8%에 달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성장률을 1.8%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경제를 떠받친 가운데 국내 경제의 핵심인 교역은 부진했던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4분기에 0% 정도만 성장하면 연간 성장률 목표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4분기 성장률이 0% 정도이면 연간 성장률 2.6%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과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 등 국내외 위기 요인이 너무 많아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최근 자금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지난달 회사채 발행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회사채 시장에 들어온 빨간불이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6조 4,400억여 원으로 지난 8월보다 19.8%나 줄었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채 발행이 많이 줄었고 이 가운데서는 AAA 등급 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량물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 여파까지 겹쳐 이번 달 회사채 발행 실적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시중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회사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 공사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량 공사채에 속하는 AAA 등급의 한국가스공사 채권과 AA 플러스 등급의 인천도시공사 채권이 예상 규모만큼 투자자를 찾지 못해 발행이 취소됐고 AAA 등급 공사채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2년물, 3년물 투자자 모집에 나섰으나 모두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해 유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 도입과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등 50조 원 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한 겁니다.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좀 부담 요인이에요. 이게 금리가 이제 급변동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행 시점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요.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추가 유동성 3조 원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는 등 움직임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고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는 제2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자금 시장 경색이 풀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금리가 오르면서 연 4%대 저금리 대출이 사실상 종적을 감췄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자료를 보면 NH농협은행과 우리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모두 연 4%대를 넘어갑니다. KB국민은행도 연 4% 미만 취급 비중이 2.2%, 신한은행은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5대 은행에서 연 4% 미만 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대출도 금리 연 4% 미만 취급 비중은 NH농협은행이 0.1%, 신한은행은 0.4%에 불과해 저금리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강력한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3개월물 미 국채금리가 지난 24일 장중 10년물 미 국채금리를 역전한 데 이어 25일에는 오전 내내 10년물 금리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초부터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한 데 이어 3개월물마저 장기 국채인 10년물 금리를 추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 받아들여집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위험에 대한 보상인 이자가 높은 것이 통상의 경우지만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단기 국채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2년물과 10년물 국채의 수익률 곡선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3개월물과 10년물의 수익률 역전이 더욱 정확한 지표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3개월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된 뒤 6개월에서 15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추세를 완화시켜 증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belief that the Fed is fed up with rate increases by the end of 2022 is buoying the market. 다음 주 기준금리 발표를 앞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1월에는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겠지만 이후 인상폭을 0.5%포인트나 그 이하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 우려로 미 연준이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졌다는 뜻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돌연사의 주범인 부정맥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발견과 동시에 바로 치료까지 하는 기술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네, 부정맥을 즉시 발견하고 실시간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심장 부착형 전자패치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박장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부정맥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심장 부착형 전자 패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심장에 붙이는 거잖아요. 자, 어떤 장치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연구실에서는 최근 심장 표면에 부착하여 돌연사의 주범인 부정맥을 실시간 진단하면서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심장 부착형 전자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네. 심장의 활동은 정기적 신호를 바탕으로 하는 심전도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는데 저희는 심장 활동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힘과 주기를 직접 측정하는 센서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 센서는 심장 표면에 부착할 수 있게 매우 얇고 소프트한 형태로 제작을 하였고 네. 심장의 물리적인 운동을 미세한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반의 압력 센서를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활동에 이상이 감지될 때 즉각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해서 심장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노 구조의 전극을 이 전극 패치에 결합하였습니다. 실제로 부정맥을 유발한 실험 토끼의 심장 표면에 저희 전자 패치를 부착해서 심장 표면의 압력 변화를 통해 부정맥이 발생했음을 감지할 수가 있었고 결합된 나노 구조 전극을 통해서 치료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부정맥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심장에 부착해서 부정맥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게 사실 상상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원리로 부정맥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또 치료까지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부정맥은 심장이 정상과 다르게 매우 느리거나 또한 매우 빠르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박동하여 비정상적인 혈액 공급을 하게 되고 이로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는 심장에 흐르는 전기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네.
본 연구는 전자 패치에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 기반 압력 센서는 심장 표면에 부착을 해서 심장의 수축 이완 박동 시 발생하는 압력의 주기와 변화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심장 박동의 정상 유무를 이를 통해 감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세동기와 같이 전자 패치의 나노 구조 전극을 통해서 미세한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의 전도 체계 이상 문제를 치료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기능은 서로 간의 간섭이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궁금한 게 이 심장이라는 장기에 어떻게 패치를 붙였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전자 패치를 심장 표면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해 주신 조승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하이드로젤 접착제를 개발하셨습니다. 하이드로젤 접착제의 지름은 3-4cm 정도이고 두께는 1mm 이하로 굉장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의 탄성률과 유사하게 이렇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설계하였기 때문에 심장 표면에 부착하여도 심장의 활동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로젤 접착제는 바닷속 홍합의 접착 원리를 모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몸속처럼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도 심장 표면에 안정적으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심장을 만져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미끌미끌할 것 같아서 과연 잘 붙어 있을까 했는데요. 홍합에서 또 그 원리를 따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장치가 좀 떨어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희는 이제 전자 패치의 부착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한 하이드로젤 접착제를 이용하여 전자 패치를 실험 토끼 심장 표면에 부착하고 10주간 관찰하였습니다. 네. 10주가 경과되어도 토끼의 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네. 염증 반응과 같은 체내 부조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주가 지나고 심장 표면에 안정적으로 잘 부착되어 있는 것을 초음파와 실제 심장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실제로 작동되는 전자 패치 운용 동영상을 보시면 네. 사람 심장 박동수의 3배가 되는 토끼 심장 박동에서도 전자 패치가 이상 없이 잘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브란스 병원의 이삭 교수님 연구팀과 저희가 같이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자꾸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렇다면 그래도 만약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만약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제 저희 전자 패치와 하이드로젤 접착제는 생체 안정성이 확보된 재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주는 영양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네. 또한 저희 전자 패치는 실제로 유연성이 높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내장에 대한 손상이 적으며 간단한 이런 최소한의 시술로 몸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어쨌든 예민한 신체 부분에 부착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정말 인체에는 해롭지 않을까요? 심장 표면에 어떤 물질을 부착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무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이제 저희 전자 패치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 디바이스 면적과 두께 그리고 탄성률을 이제 심장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저희가 최적화하였고 체내 안정성을 위해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물질로 외부를 다 마감을 하였습니다. 실제 전자 패치에 의해 심장 박동에 이제 무리를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토끼의 심장 표면에 저희 패치를 10주 동안 부착을 하고 관찰을 하였고요. 네. 전자 패치 부착 및 제거 후에도 토끼 심장의 박동수는 정상적이었으며 전체적인 토끼의 건강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이 부정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 기존의 다른 장치와 비교해서 이번 기술이 더 나은 점은 뭘까요? 예, 현재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 환자에 대한 시술은 약물보다는 몸속에 이렇게 삽입하게 되는 페이스메이커 또는 삽입형 제세동기의 효과가 더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시술되는 건수가 이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전기 자극을 전달하는 유도 전극을 이제 정맥을 통해서 심장 혈관 내부로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염증을 비롯한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 인공 심장 박동기 장치는 이제 우리가 심전도라고 알고 있는 심장에서 발생되는 전기 활동을 감지하는 방식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감지가 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기 자극을 인장을 해서 심장을 정상화하는 원리고요. 예. 하지만 심전도 신호는 뇌 외부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신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왜곡된 감지로 인해서 치료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일종의 디바이스로 따지면 합선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개발한 전자 패치는 뇌 외부 전기 신호에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측정된 신호에 왜곡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리적인 감지와 정기적인 치료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아직 상용화까지는 좀 많은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상용화가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암, 뇌혈관 질환과 함께 이제 심장 질환은 현대인의 3대 사망 원인입니다. 부정맥은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 문제점은 이제 부정맥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에 이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실신이나 쇼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조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정맥 발현 시 진단과 함께 신속한 치료가 요구가 됩니다만 기존 부정맥 시스템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팀은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전자패치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에 집중돼 있는 질병 진단 치료용 의료장치 소재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벗어나서 새로운 의료용 플랫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국내 바이오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 심장 부착형 전자 패치가 기존 제세동기나 진단 시스템과 비교해서 부정맥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박장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 정밀 진단은 물론 광열 치료까지 가능한 나노바이오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창수 박사팀은 암세포를 발견하면 형광신호와 자기신호를 통해 정밀 진단을 하고 근적외선 파장빛을 받으면 광열 치료까지 가능한 테라그노시스 나노 복합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체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기반의 새 형광 물질에 망간염을 결합해 나노 복합체를 만들었는데 암과 같은 산성화된 환경과 만나면 형광 이미지와 자기 공명 이미지를 동시에 나타나게 해 정밀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암세포 주위에 근적외선을 쪼이면 빛을 받은 나노 복합체가 열 에너지를 방출해 고형암을 태우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까지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성냥개비 모양의 나노 물질이 스스로 조립하며 형상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손재성 교수팀은 기능성 무기 나노 소재를 종횡비가 높은 나노 성냥개비 형상으로 합성한 황화은, 황화카드뮴 무기물 나노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계면활성제는 물을 좋아하는 성질의 친수성의 머리와 소수성의 긴 줄기로 구성된 성냥개비 모양으로 구성됐으며 종횡비와 표면 조절을 통해 곡면과 주름, 원통형 등의 구조를 선택해 자기 조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배관이 파손되면 스스로 복구하는 똑똑한 밸브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정병창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기존 밸브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 통제 없이도 사고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파손된 배관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주변 밸브를 잠그는 K-스마트 밸브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스마트 밸브는 밸브 본체와 압력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 모듈로 구성되는데 기존 원격 제어 밸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추가함으로써 시스템 변경 없이도 경제적인 구축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밸브를 국내 해군 함정의 소화 냉각계통 배관계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선박이나 육상, 해양 플랜트 등 산업 현장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피부의 압력 감지 능력을 뛰어넘는 고감도 로봇용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정재훈 교수팀은 갈륨과 중합체를 합성해서 온도에 따라 민감도와 압력 감지 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강성 압력 센서를 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한 대면적의 전자피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전자피부는 인간 피부와 비교했을 때 97%의 높은 민감도와 262.5%의 넓은 압력 측정 범위를 가졌으며 맥박 측정은 물론 아기 몸무게와 물방울, 무당벌레 무게 측정, 발걸음 측정 등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모습을 감췄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허했던 명동 거리도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답답했던 상인들 마음에도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